월요일에는요, 일침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에 내려질 따끔한 일침, 무슨 내용일지 한번 김준혜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격동의 시간입니다. 네, 김진애 에너자이저. 뭐, 뵐 때마다 저도 그냥 에너지가 샘솟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 좋죠. 네. 자, 오늘, 뭐, 제일 요즘 핫한 이슈 해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요. 워낙 네. 많으니까.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한번 얘기를 이거부터 해볼게요. 조국 전 장관 신당 만들었잖아요. 네네. 1호 영입 인재로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영입식도 하고 그랬어요. 어저께 했죠.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조국 신당이 과연 누가 같이 할까? 뭐 그 뒤에 누가 어떤 세력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영입 인사할까? 막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신장식 변호사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잖아요. 공적 신뢰도가.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었고, 사실 제가 신장식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인간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당 경력도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정의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어요. 정의당에서 사무총장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네. 잘 아시다시피 4년 전에 과거 그러니까 18년 전, 17년 전에 음주 면허, 뭐 무면허 운전 이 경력 때문에 본인이 사퇴했지만 비례대표 6번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평소에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다.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너제틱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적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무적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소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 몇 안 되는 훌륭한 소질을 갖춘 분이라서 극찬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아주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4년 전에 속으로는 엄청나게 경로를 했습니다. 정의당에. 저런 걸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가령 국힘이나 민주당이 있었으면 진즉 사면됐을 거예요. 사실 뭐 십몇 년 전에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렇죠. 가지고 계속 꼬리표를 달게 하는 게. 근데 어저께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충분히 다시 했고 하고, 상당히 예. 앞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 활동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정당도 잘 알기 때문에 뭐 조국 신당의 이 정당적인 틀도 빨리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반가운데 또 한편 이제 걱정이 되죠.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조국 신당의 라인업이 너무 좋아지면 어떡하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연합비례정당과 더불어서 조국 신당 물론 이제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더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라인업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업이 너무 좋으면 아마 비례연합정당에 가는 표가 이쪽으로 조금 더 올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조국 신당의 출연이 일종의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에는 일종의 매기 효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하라. 라고 하는 그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신당이 나옴으로 해서 이 투표율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장 중도가 다 이쪽으로 온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굉장한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검찰공화국의 나쁜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조국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네. 사람들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역구는 누구 찍겠습니까? 뭐 당연히 민주당이 찍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네.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약간 좀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들 나와서 조국 신당에 찍으면서 민주당의 지역구에 표를 찍는 이런 효과를 좀 더 극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오히려 중도표가 조국 신당으로 인해서 결집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집까지는 아니죠. 네, 결집은 아니지만? 결집은 아니지만 중도 쪽에서도 중도 보수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있고 중도 진보 쪽으로 기우는 사람인데 되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합리적인 사람이 이런 검찰 공화국을 그대로 둬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장 상징하는 인물이 조국 신당이니까 이런 부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인물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의당 출신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상당한 우리가 호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뢰가 있는데 그 신뢰를 받아낼 수 있는 인물이 저는 또 신장식 변호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정의당에 갈 표를 또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뭐 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민주당에서는 왜 조국 신당에 대해서 그렇게 선을 긋고 그러죠? 이거는 확실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은 검찰공화국 저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도 쪽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렇게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감자를 민주당이 품었을 때는 이게 논란이 완전히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끌려오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되는 거 싫다? 그러니까 싫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앵커님께서는 호불호가 너무 많으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도 사실은 이 검찰 독재로부터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엄청나게 박해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조국 전 장관하고 좀 비슷한 스탠스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쪽에 너무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은 그것도 좀 이상해 보이죠. 저는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간 게 오히려 밸런스를 맞추기에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쪽은 어쨌든 비례는 여성 남성이 다 이제 하나씩 번호를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성은 누가 갈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많이 추천이 되던데요. 거기에는 노영희 변호사도 당연히 계셨고요. 그래요? 저도 김진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한번 열린민주당에서 일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번에는 불출마라는 게 굉장히 확고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여성들이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이제 그건 당연히 법조계에도 있고, 그래서 좋은 분들 또 뽑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이거가 저는 이제 라인업이 너무 좋아질까 봐 걱정을 항상 하는데, 한 목표가 10명이면 한 15명까지는 라인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좋은 사람이 항상 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례대표를 뽑거나 이럴 때는 지명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앞에 순번에는 좀 지명도가 높고 신뢰도도 높은 이런 사람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난 열린민주당에서는 제의를 받았었는데 네. 조국 신당 쪽에서는 제의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그 당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라인업을 짜거나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전혀 모르죠. 네. 저도 전혀 모르는 게,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정당도 아직 꼴을 안 갖췄잖아요. 3월 초에 정당이 짜주면은 아마도 추천도 받고, 왜냐하면 이번에는 영입 인사였고요. 이거는 영입 인사라는 건 정당에서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영입 인사도 좀 있겠지만, 비례대표는 예전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열린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에게 추천을 하고 다시 또 순위 투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콜이 됐던 건데,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뭐 누가 저를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열린민주당에서 처음에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는 저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영 못 구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저는 열린민주당의 취지를 괜찮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오케이 했던 건데, 아마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한테도 노영희 변호사님을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전혀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신당은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이 권리당원이 한 5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국 신당 벌써 지금 4만 명 넘었지 않습니까? 네. 좀 있으면 5만 명 넘을 것 같아요. 5만 명은 넘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긴 오히려 좀 열렬하고 적극적인 그런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그럴 있어서 가능성이 크죠. 정의당보다도 훨씬 더, 물론 정의당은 좀 역사도 길고 그러긴 합니다만 조국 신당은 일단은 조금 핫하다. 예,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폭발력을 좀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 예. 그 한 가지가 열린민주당에 지난 4년 전에 열린민주당에 했던 게 강성 지지자들만 모였던 게 아닙니다. 중도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선거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원으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런데 아마 저는 조국 신당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공화국에 당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평소에 뭐 좀 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꽤 많이 열성적으로 참여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당 얘기도 한번 해보고 특히 이제 공천 논란 좀 계속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여당 공천의 특징이 지역구 의원, 현역 의원 특히 불패다 이런 얘기 지금 합니다. 김건희 6개 고마워들 하셔야죠. 특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네. 이제 김건희 특검 제의가 29일 있으니까 현역을 건드릴 수 없다 이거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쪽에 의원이 102명인데 현직이 한 77명, 그러니까 거의 80% 정도가 공천이 됐어요. 뭐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갈이 안 할 수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현역은 물갈이가 30-40%는 물갈이가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꼭 이렇게 안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 더군다나 이제 이른바 혁신공천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현역의 물갈이 또 하나는 텃밭의 물갈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네. 현역을 지금 안 했죠. 거기다가 텃밭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수상하다. 김건희 파워입니다. 김건희 효과죠. 김건희 특검법의 효과입니다. 여기서 여사 안 붙였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김건희 특검법의 여파가 그렇게 가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이라 했다가 지금 제재받은 거라니까 SBS가 제재받죠. 김건희 여사님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이라고 하셔야죠. 황당한 얘기예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현역 불패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29일을 디데이를 삼고 있으나 민주당에서 계획했던 거 다 어그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잘 안 될까요? 될까요? 어떻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저는 이번에 그 여당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는 했으나 그 돈봉투 문제 됐던 정우택 거기다가 김성교는 양평 특혜 의혹의 주역인 인물이고 선거법으로 한번 이런 의원직이 사람이 상실된- 됐잖아요. 저로서는 제일 화가 났던 거는 박덕흠 의원이에요. 박덕흠 의원은 건설 교통에 네. 굉장한 저기로 국토 그 교통위원회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로 너무나 많이 분노를 샀던 인물인데 그런 부정부패 이해충돌의 대명사인격을 또 다시 공천을 한다. 이게 얼마나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날 이번 주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 날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게 3월 달에 넘어가서 임시국회가 열려서 총회가 열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4월 총선 이후가 되니까 29일 날 아직 저쪽에 국힘의 현역 불패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3분의 1을 넘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일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여기서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으나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사실 또 이렇게 컷오프되는 이런 위원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만약 3분의 1을 못 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 상황을 4월 총선에서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60%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 하는 게 그 다음에는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디올법 특검법, 양평 고속도로 특검법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끝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돈봉투 의혹을 받았던 정우택 의원, 청북 청주 상당에서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과 맞붙은 결과 공천이 확정이 됐고 네. 이 정 의원은 지난 14일 2022년 충북 청주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크게 되어 왔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공천장을 받았는지, 특히 그 김성교 의원도 마찬가지로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렇습니다. 이태규 의원을 제치고 네. 물론 그분은 이제 비례지만 그냥만은 워낙 그 지역 토호니까 그쪽 예, 양평 군수 예. 출신이고 예.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럴 저기 수가 김건희 있는지. 일가에 여러 가지 일을 여태까지 많이 봐줬다는 이런 뭐 혐의가 아니라 그거는 그동안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공정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네, 거기다가 박덕흠 의원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여하튼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통과를 그 거부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저기 하냐.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참 꼴이 말이 아니죠. 그래요? 이른바 아니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태까지 아니 돈봉투 소리만 듣고도 바다삭 소리 듣고도 돈봉투라고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눈에 보이는 딱 CCTV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은 이거는 음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왜 벌써부터 하는 겁니까? 언제 검찰이 그렇게 봐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증거가 나왔으면 띄올백도 증거가 나왔으면 그거는 뇌물의 증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몰카 때문에 안 되고 하나는 음해일 수도 있다. 공작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이 사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검사 제대로 했겠어요. 갑자기 가자미가 생각이 나는 나는. 가재미? 가재미 맛있는데. 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서 박덕흠 의원이 박세복 전 영동군수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참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뭐 사천이네, 뭐 비명이네 이거 가지고 난리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언론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기조가 없어요. 그냥 딱 팩트 위주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딱딱 짚고만 넘어가요. 네. 이제 이게요. 예.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 열흘 뒤입니다. 3월 네. 초쯤 되면은 경선도 끝나고 전략공천도 끝나고 그랬을 때 네. 딱 이제 양쪽의 대차 대조표가 나와요. 현역 물갈이는 얼마나 됐느냐, 텃밭에서의 물갈이는 얼마나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나오면은 국민들이 알아요. 이렇구나. 쟤네들은 네. 저건 뭐냐. 뭐 하는 애들이 저렇게 해서 저런 애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럴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거를 또 엄프를 하는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요. 뭐 어쩔 수가 없이 현역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3월 10일을 기준으로 사실 보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3월 10일이면 다 마무리되니까. 네, 3월 10일 정도 되면 네. 이제 3월 3일에 이제 비례연합 정당들 다 좀 대진표 나오고 좀 정리가 이제 그때 그 주에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면 3월 10일부터 이제 해서 20일까지 그 이름 올리고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돌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3월 10일부터는 다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때 되면 또 다 각 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때가 되면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동작의 이수진 의원 컷오프 된 이후에 뭐 우물에 침박기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물에 독 풀기 수준 아닙니까? 정말 말하고 싶지도 너무 않은데.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이분도 판사 출신 아니에요. 네. 사실 민주당에는 제가 이제 가끔 놀리는 말로 4차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는 사실 4차원인 국회의원이 잘 없어요. 굉장히 논리 훈련도 돼 있고 항상 논쟁에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4차원인 사람이 잘 없는데 이수진 의원은 계속 4차원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판을 못하지만 이분이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법사위 안에서 청문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질문을 저렇게 못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하면 그걸 저렇게 못 받아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성질을 내나? 그리고 지역에서도 근데 지역에서도 별로 그렇게 뭐 전략 공천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에서도 지역 활동을 좋은 사실 열심히 평가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이 선배로서 얘기하면 사회 선배로서 얘기하면은 하여튼 떠날 때의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정해집니다. 그럼요. 그 사람의 왜냐하면 제가 뭐 저를 예를 들어서 안 되지만 제가 2012년에 정확하게 국회를 떠났고 했을 때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을 했던 모습으로서 했던 그 모습이 남으니까 8년 뒤에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국민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 일 좀 다시 해봐라. 열린민주당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당신의 미래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국힘에서도 못 씁니다. 국힘에서 그쪽에서 나간다고 나경원 치우고 거기 내보내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다고 법원에도 가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분이 변호사 사무실을 한다면 저런 사람한테 우물에 독 푸는 사람한테 내 건을 맡길 수가 있어? 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저는요, 이건 사회적 선배로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친문 쪽도 그렇고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임종석이라도 살려가지고 친문 달래기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주당.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홍익표 원내대표 경우에는 친구기도 하고 또 지역구를 물려받은 내역도 있어서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찬 고문님 같은 경우에는 바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이 나온 것도 저는 언론 플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했을 것이다. 그분 성격상 오히려 했을 것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정리에 끌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은.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찬 고문님도 고문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의견은 물론 낼 수 그렇죠. 있지만 예. 결정권이 있는 분은 아니기 근데 때문에 이렇게 김영우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은평을에 대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 편이라 그렇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고민정 위원이나 홍익표 위원이나 저걸 하는데 이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출신이 강원도의 도당위원장까지 했다가 다시 오는 게 가능하냐?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추미애든 전현희든 이현주든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 보내라, 부산에 그렇죠. 보내라. 그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적이나 이 상황에 따라 저는 그때 김우영 도당위원장이 강원에 가서 그건 당에 대한 봉사거든요. 당이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건 경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눠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갑자기 근데 하나만 더 안 하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김종인 안 하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제일 중요한 거라서. 네.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했는데 사실 너무 온실대폭이 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마침 오는 길에 CBS에 나온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왔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스로 시작이 돼서 드디어 김종인 키스가 되는 것 같다는 뭐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직도 퀴즈해야 돼. 그 나이가 아니 드시는데 근데 맨날 퀴즈만 그게 하고 뭐냐면은 참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꼭 후견인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 어른들한테 잘 못하는 거로 유명한데 유일하게 김종인 위원장은 깍듯이 모시고 항상 본인의 후견인인 양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네. 그 모습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기에 나오셔서 여기에 또 다시 이낙연 이제 쫓아내고 나니까 다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왔는데 말씀하시는 거에 한 가지는 저하고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한테 쫓겨나서 만든 보수신당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네. 보수신당으로서의 큰 그림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화가 났는데,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준석을 좀 밀어주는 원칙이라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수 개혁의 기치가 뭐냐, 거기에 과제가 뭐냐, 조금 무슨 교통정책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도와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꼭 권투하고요. 그게 아직도 이준석 대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력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천에 관련된 건데, 저는 이거는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대구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김종인 위원장은 대구로 나가는 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초이스는 대구입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아직도 TK를 아직 저기를 안 확정 안 했어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용액관이나 검액관이 누구를 기존에 있는 사람을 치우고 확실하게 윤석열한테 맞붙을 수 있는,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에 맞붙을 수 있는 이런 지역구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그쪽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로서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씨앗을 하나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전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그게 만약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례 2번으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게 이준석의 제일 첫 번째 정치적인 목표겠죠. 생명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른바 공천의 짜르인 김종인 위원장을 거기에 앉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여태까지 예측이 상당히 많은 부분 맞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전략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정인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들어가게 된 것도 본인이 챙겨야 될 목들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공천 줘야 되는 그런 빚 갚음 이런 것 플러스 이준석 대표의 공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지역구 나가기 지금 녹록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화성 쪽 어디 한번 생각해 봤다가 안 될 것 같고, 저는 비례로 나갈 거다.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두 명이 예측한 바대로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는 묘미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